이번 임시국회 최대 쟁점이었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과 노동계는 실효성이 낮은 누더기 입법이라며 반발했고 경영계는 처벌 수위가 높은 과잉 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입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경찰관과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이 강화됩니다.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늦어진 이유, 백신량이 충분한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맞짱 토론. 오늘은 재보선을 앞두고 재점화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쟁과 후보 풍년 속 더욱 복잡해진 야권의 단일화 셈법에 대해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본회의 생중계 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국회는 새해 첫 본회의를 열고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 시 경영 책임자의 형사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중대재해법의 입법을 추진해온 정의당은 법안 취지에 맞지 않게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처벌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받지 않고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는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습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안 공포일로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당론으로 발의한 중대재해법이 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정의당은 처벌 수위가 낮아져 당초 법안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반발하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예기간 동안 더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노동계, 경영계 모두 중대재해법 처리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실효성 없는 법안이 됐다고 비판했고 한국경영자총협의회는 벌칙 수준이 과도하다며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계도 인적, 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여야 합의안이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다며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계속 보완 개선해 가기를 바랍니다. 중대재해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정인입법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법 등 다수의 민생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해당 법안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학대받아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 사회적 공분이 거센 가운데 국회가 서둘러 관련법을 정비하고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4인, 기권 2인으로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컸던 만큼 아동학대 사건의 대응 절차를 개선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는 즉시 수사기관이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도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경찰관과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 수위도 높였는데 벌금은 5천만 원 이하로, 과태료는 1,000만 원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지적해왔던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 대책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도 처리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택배 서비스 사업 등록제가 도입되며 택배 사업자와 안정적인 계약을 위해 운송 위탁 계약 갱신 청구권도 6년 동안 보장됩니다. 이 밖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용도에 소상공인의 세무 회계 처리 지원을 추가한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 등도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간문을 통과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백신 수급 상황과 방역 실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을 실시했는데요. 야당은 정부의 백신 도입이 늦었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도입 시점이 아닌 실질적인 집단 면역 시기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다음 달 접종을 시작해 가을쯤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도영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백신 도입이 지연된 상황을 질타했습니다. 확보한 백신도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가 우리나라 제약사의 백신 개발로 인한 정치적 이득만 바라본 게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부작용이 낮은 백신 접종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집단 면역 시기를 앞당기는 게 단순 접종 시작 시점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 혈세를 사용해 백신을 수입하는 만큼 필요 이상의 많은 양을 확보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정부를 옹호했습니다. 혹시 정부가 백신을 온라인 쇼핑하듯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늦장 대처한 것은 아닌지, 방역의 끝은 실체도 없는 K방역이 아니라 백신입니다. 그 유사한 문제가 우리한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 미국처럼 치료제를 투입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세균 총리는 다음 달 말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해 3에서 4분기 안에 국민 60에서 70% 접종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을 이전에 이제 우리 국민들의 60-70% 정도가 접종을 마쳐서 집단 면역이 가능한 수준에. 여야는 또 백신 계약 정보 공개 문제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비밀 유지 계약 조항이 있다며 위반할 경우 제약사가 계약을 파기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이미 공개한 나라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맺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비밀유지 계약을 어기는 순간 백신 계약을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백신 계약서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혹시 정부가 국민을 속인다라고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백신 공급 계약서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도입 시기, 물량, 가격도 알고 싶은데 일부 나라는 그것도 공개했던데 우리는 비공개입니다. 정 총리는 감염자 한 명이 얼마나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수준으로 내려왔다며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정점을 통과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근본 원인은 수용 인원 과다라며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4월 7일 열리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늘 당내 경선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재보궐선거 예비 후보 당내 경선 일정은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규에 나와 있는 후보자 선출 기준을 적용합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 경선 투표나 조사 결과에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를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광역자치단체장 경선은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가산점은 정치 신인은 10%에서 20%를, 여성과 35살 미만의 청년에게는 10%에서 25%의 점수를 더 줍니다. 50대 50룰은 우리 당이 오랜 논의와 축적된 경험을 통해 완비한 경선 제도로 제도의 시행을 거듭하며 우리 당은 시스템 공천을 더욱 발전시켜 왔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는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여성 가점이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박영선 장관이 출마하면 여성 가점은 우상호 의원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본경선을 100% 시민경선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경선은 책임 당원 투표 20%, 시민 여론조사 80%를 반영하고 여성 가산점은 예비 경선에서 20%를, 본 경선은 10%를 적용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당박 인사의 본 경선 참여를 유도해 범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 개별 후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천관리위원회의 그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100% 시민 경선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위한 맞춤형 경선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예비 후보 김선동 전 사무총장은 당을 망치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나경원 전 의원은 당원 여러분께 굉장히 죄송한 부분이라고 사과했습니다. 부산시장 경선에서 당원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정진석 위원장은 당원들이 선거의 대의가 어디 있는지 아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네,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드디어 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여야 합의로 이제 통과는 됐지만 입법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우선 고 김영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와 그리고 이한비 PD 아버지 이용관 씨 오늘로 당식 농성에 들어간 지 29일째죠. 이렇게 중대재해법 통과를 바란 산업재해 유가족들 그리고 노동계, 정의당 모두 기업살인 방조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대재해법, 기존 산업안전법과의 처벌 수위 한계를 보완하고 명확하지 않았던 기업주 그리고 원청 책임을 확실히 하자면서 출발한 법이죠. 그런데 왜 후퇴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지 오늘 통과된 법과 기존 발의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가족과 정의당이 가장 비판하고 있는 건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조항입니다. 당초 박주민 의원안과 정부 의견안을 보면 해당 조항 없습니다. 그런데 6일 법사위 법안 소위 회의록에서 중기부가 요구하고 국민의힘이 동조하면서 추가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중기부 차관이 소상공인과 5인 미만 사업장은 협력업체 그리고 독립기업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원청 처벌 취지에 맞지 않아 적용 제외 조항을 건의한 겁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70%, 6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사실상 취지가 무색한 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다 정부가 사업장 안전 설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예 조항에서 빠져버리면 정부 지원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5인 미만으로 사업장 쪼개기라는 편법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문제도 있고 또 유예기간 문제와 같은 다른 조항들도 반발을 사고 있죠. 네, 그다음 많은 비판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조항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 사업장의 99%입니다. 네. 그래서 노동계 결과적으로 1%만 적용하는 법이 아니냐. 그동안 산재 사고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군요. 이 밖에도 처벌 수위도 완화된 것도 문제입니다. 기존 안에 있던 징역형의 하한선 1년으로 낮췄고요. 벌금형 하한선 삭제됐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도 5배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기존 산안법이 비판을 받았던 게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점이었는데요. 하한선이 이렇게 없어지면서 여전히 그 가능성을 남겨둔 겁니다. 백혜련 의원은 대신 벌금형 그리고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면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산업재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자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이 됐는데요. 발주처 처벌 규정이 빠지면서 2000 물류창고 화재 사고의 문제였던 발주처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 처벌할 수 없게 됐고요. 또 기존 대표이사와 안전관리이사 모두 처벌하기로 한 조항에서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수정되면서 처벌을 피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정의당은 두 조항은 산안법에도 있는 내용인데 이마저 빠졌다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처벌 수위가 대폭 완화된 건 재계 요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계에서 처벌 하한선 명문화를 꾸준히 요구해왔고요. 또 계속 국회를 찾아 이낙연 대표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을 계속 만나왔습니다. 회의가 이루어졌던 법안 소위에도 재계 관계자들이 계속 방문하기도 했고요. 이런 요구들이 중기부와 당을 통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대재해법 많이 후퇴했다는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 경제계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 안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전국 경제인연합회 그리고 건설업계 이런 경제계들이 입법을 당장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거다. 하청을 기피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생길 거다.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낙연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노동계와 경제계 반발을 알고 있다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최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법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대신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법안 통과에 반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같은 회의에 있던 박홍배 최고위원, 이같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법은 중대재해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반발을 했고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집중 비판했습니다. 또 본회의 전에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법안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정인이와 같은 사고를 막자는 뜻에서 발의된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들이 오늘 통과했는데요. 근데 현장에선 오히려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정인이 사건이 방송에 나온 지난 2일 그 이후에 여야 관련 발의 건수 40건에 이릅니다. 그 법안들이 며칠 만에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사실 지난해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아동 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에도 피해 아동 즉각 분리가 같은 이런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미 적혀 있습니다. 게다가 현장에선 예산 확충 등 다른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우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같은 관련 예산, 일반 회계 예산보다는 범죄 피해자 보호자 기금, 그리고 복권기금 이런 기금 예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적다 보니 아동보호 전문가나 기관이 확보가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재학대 신고 건수가 2,500명인데요. 하지만 전국 학대 피해 아동 쉼터 1,000명 수준으로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이렇게 법이 통과돼 피해 아동들이 즉각 분리가 되더라도 아동들이 갈 곳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법은 통과됐지만 피해 아동을 보호할 양육시설 그리고 지원 등 추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 재판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적극 환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일본은 재판 결과를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재판에서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어제 자진 탈당한 김병욱 의원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탈당은 면죄부가 아니고 피해자와 폭로자가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도 김 의원의 탈당으로 꼬리 자르게 하지 말고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병욱 의원이 성폭행 의혹으로 탈당한 것과 관련해서 소속 의원들에게 행동에 주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거를 앞둔 엄중한 시기고 선거가 없는 때라도 모든 행동이 드러난다며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 복당한 김태호 의원은 이번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조그만 미랄이라도 찾아 기꺼이 해내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법 개정안의 1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개정안은 아시아 문화전당과 문화원의 국가기관으로 일어나야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말 여당 단독으로 문체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막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담긴 문화원 정규직 직원의 국가공무원 전환에 대해서 특혜 채용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계속 심사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쟁점에 대해 좀 더 논의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월 8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미니 대선이라 불리는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선거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범야권은 후보군이 풍년인데 반해서 여권은 인물난에 빠진 모습인데요. 선거를 석 달 앞둔 지금 국민들은 이번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국민 절반은 오는 4월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응답자의 52%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고,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은 37%,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가 됐습니다. 정부 견제로는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야당 다수 당선은 58%, 여당 다수 당선은 34%였고요.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는 야당 다수 당선이 58%, 여당 다수 당선이 33%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 지원론 의견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고요. 정부 견제로는 6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재보선에 대한 여론은 지난해 4.15 총선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입니다. 여야의 전세가 9개월 만에 완전히 역전된 모습인데요. 지난 총선 때와는 180도 달라진 민심,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서 여권의 유력 차기 주자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찬반 투표 경쟁이 벌어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결이라고 하는데요. 이 투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민주당 당원 게시판이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새 대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현재 당원 게시판에선 이낙연 대표의 퇴진과 이재명 지사의 출당을 놓고 찬반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투표 효력은 없지만 열성 당원 사이에서 투표 내용이 퍼지면서 지지층 간의 새 대결 양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오전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당대표 퇴진 요구 권리당원 찬반 투표란 게시글이 올라왔고, 당원들이 게시글에 좋아요와 싫어요를 눌러서 참여하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오후 5시 기준 이 대표 퇴진에 찬성하는 좋아요는 2,958개, 반대하는 싫어요는 6,100개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편 6일 오후에 이재명 지사 출당을 위한 권리당원 투표라는 게시글도 올라왔습니다. 오후 5시 이 지사의 출당에 찬성하는 좋아요는 5,903개, 반대하는 싫어요는 208개로 집계가 됐습니다. 재보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의 분열 양상, 여권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다수의 당원들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이 찬반 투표 경쟁에 대해서 누굴 위한 투표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낙연 대표 퇴진, 이재명 지사 출당 찬반 투표. 글쎄요, 진짜 누굴 위한, 무엇을 얻기 위한 투표였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정치톡입니다. 무소속 김태우 의원, 권성동 의원에 이어서 국민의힘 복당 2호가 되면서 남은 탈당파 의원들 거취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했을까요? 무소속 홍준표 의원, 자신은 내 집이 싫어서 나간 게 아니고 외출한 것이라며 친정 복귀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탈당을 해서 새살림 차린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가출을 한 사람들이고 막가는 공천을 했기 때문에 그 불가피하게 출마를 하기 위해서 외출을 한 것이다. 홍 의원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자신은 이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의원은 국민의힘 복당과 관련해서 시간이 지나면 다 해소가 될 문제라며 복당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낙관했습니다. 이어 내가 당에 소속이 안 돼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중 나를 민주당 소속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느냐고 덧붙였습니다. 복당과 관련해 당 내부 분열, 갈등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선 YS 이래로 이회창,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쭉 이어온 보수의 적통은 홍준표에게 있다며 내가 적장자인데 서울들이 모여서 횡포 부린다고 해서 국민들이 믿어주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개인적인 악연이 있는 사람이 좀 있지만 개의치 않는다며 대세란 게 있다. 대세를 따르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4인방 중에서 이제 남은 사람은 홍준표, 윤상현 의원입니다. 복당을 서두르지 않겠다. 이렇게 여유를 보이고 있는 홍 의원. 과연 국민의힘 안팎의 복당 강로 음악을 잠재우고 복당 3호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해보는 뉴스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경진 그리고 이상일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국회 본회의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중대재해법, 정인이법,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하지만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후퇴안이란 비판이 계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인이법 관련해가지고는 졸속 입법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법이 통과가 됐으면 사실은 이제 유족들이 농성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온도가 뭐 영하 20도 가까이 되는데 아마 농성을 계속 하실 것 같거든요, 보면. 그래서 좀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요. 네. 근데 사실은 보면 이게 중대재해와 관련해 가지고 실은 중대재해의 대부분이 5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또는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 시행 유예 기간을 지금 3년을 뒀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사실 아예 적용 대상에 좀 제외를 시켰고 아마 좀 그런 부분도 불만인 것 같고 또 벌금형의 하한선을 두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도 결국은 이 법이 그냥 껍데기만 남은 것이 아니냐 네. 이런 불만과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현실은 현실이다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두루두루 들어서 비교적 현실 속에서 시행 가능한 법안을 마련하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된 건데 일단 좀 시행을 몇 달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좀 보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현재 농성하고 계신 그 유가족분들의 좀 마음을 좀 우리가 계속 읽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설득과 그분들의 마음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이 의원님. 네, 법 시행은 이제 1년 뒤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해당되는 기업들은 정말 이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 제대로 세워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 잘못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사업주, CEO, 안전관리이사 이런 분들이 처벌을 받게 되고 또 이제 징역 1년 이상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해야 되고 우리 김경진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김영균 씨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낙담을 하고 계시죠. 그런 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추가 이제 뭐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도 보완할 수 있으면 좀 보완을 하는 측면이 필요하고 한편으로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굉장히 좀 중소기업 중에서도 좀 어려운 분들이 이제 기업을 하신단 말이죠. 네네. 그분들은 또 불안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뭐 경총 같은데 대한상의 이런 데서는 중대재해법이 좀 기업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둔 종합적인 어떤 보완책 같은 게 좀 나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균형성, 비례성이 좀 맞는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겠고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좀 즉각적으로 좀 개정을 하는 이런 측면들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50인 미만의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는 네. 2년 유예를 법 시행한 다음에 2년 유예니까 이제 3년 뒤에 시행을 하는데 그렇죠. 네. 네. 그 기업들에게 하청을 준 원청 업체 또 5인 미만의 뭐 소상공인들 뭐 기업 주들에게 하청을 준 원청 업체는 거기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 업체는 처벌을 받게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청업체 걱정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만약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법에 무리한 부작용이 나올 경우에 이거를 잘 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맞짱 토론을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공방에 이제 불이 붙었는데요. 여당에서는 전 국민 지급을 이제 연일 강조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금권 선고라고 거세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두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먼저 저는 국민의힘 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우리가 작년 5월에 한번 했죠. 물론 결정은 총선 전에 해서 여당이 재미를 봤습니다. 그런데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 뭐 분석도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14조 2천억 원에 해당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작년에 줬는데 소비 진작 효과는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피해가 굉장히 큰 그런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옳다. 이런 의견까지 냈습니다. 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아마 11일부터 맞춤형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그게 시작도 안 됐는데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주자. 이거 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의식한 퍼주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민주당의 양양자 최고위원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이게 전 국민 위로금 형식으로 주자. 우리 지금 국민들 세금을 권력을 잡았다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써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본인 돈으로 위로금을 국민께 주신다면 그건 저희들이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국민 세금을 마치 생색내듯이 선거를 앞두고 위로금으로 준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김경진 의원. 그러니까 이제 정부나 여당 내에서 아직 이 안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제 최근에 보면 가령 뭐 태권도장은 되는데 또 킥복싱장은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으면서 정부에서 좀 미세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고 그런 와중 속에서 워낙 국민들이 이제 모두가 힘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의견도 지금 나온 것 같고요. 결국은 보면 이제 이 부총리나 또 총리께서도 또 생각이 좀 다양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한 1년 이제 올 연말까지도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근 한 2년 가까이 가는데 산업 구조라든지 고용과 관련된 근본적인 재편이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 뭔가 이 필요한 좀 역할을 위한 재정 지출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너무 지금 국민들이 대체로 다 힘든데 그중에서도 아주 좀 특별히 더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이 가는 아마 그런 지원이 아마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마 여당하고 지금 정부가 협의하는 과정 속에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은 확정은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권의 잠룡들이 전 국민 지급에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맞춤형 지급에 힘을 실었던 이낙연 대표가요. 이번엔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국민들이 너무 힘들고 또 사실은 이낙연 대표도 총리를 하실 때는 이게 조금 생각할 여지가 많다. 이제 재정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때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을 하셨는데 또 정치 현장에서 와서 있다 보면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일선의 국민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아픔을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이 아픔을 어떻게든지 좀 풀어야겠다. 이 생각에서 아마 그런 주장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대표는 4월 7일 보궐선거 전에 사실은 물러나게 돼 있죠.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보면 이제 대권 도전을 하려면 그런데 아마 4월 7일 전에 물러나도 4월 7일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지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공천 과정에 또 이낙연 대표가 이제 깊숙이 개입할 거고요. 선거를 의식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다르다. 국민들에게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세균 총리도 고통에 비례한 어떤 지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1차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는데 지금 2차, 3차는 선별적으로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피해를 입고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주는 게 맞아서 정부도 그렇게 한 건데 지금도 정세균 총리는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문제 가지고. 그것도 정세균 총리는 맞춤형으로 좀 주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데 과거에도 작년에도 원래는 50% 재난지원금 그랬잖아요. 국민 50%. 그 맞춤형으로 주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선거 앞두고 전 국민한테 주자 100%로 간 거 아닙니까? 일단 정부의 입장은 차등 지원을 이렇게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선별적으로. 그런데 선거가 가까이 다가가고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이 서울, 부산에서 현재 뭐 각종 여론조사에 보면 민주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전 국민한테 주자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럴 때 대통령, 총리 이런 분들이 중심을 잡고 정말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의 세금을 필요한데 꼭 맞춤형으로 제때 쓰는 거, 잘 쓰는 거 이런 생각을 확고히 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보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세균 총리와 이재명 지사가 재난지원금을 두고 충돌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지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정부에 요청을 하자 정세균 총리가 SNS에 재정을 더 풀자 이런 단세포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자고 이제 날선 직격탄을 날리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날리셨는지 그러니까 배경을 좀 들어볼까요? 이게 국가 금고를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분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 애환을 느끼는 분하고 거기서 정책의 간극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보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상희 선배님 이제 이렇게 작년 선거 때 얘기하셨는데 제 기억에는 황교안 대표님도 결국은 아마 전 국민 다 지원하자라는 쪽으로 이게 동의를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 국민들하고 접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냥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정책 방향이 좀 가는 것 같고요. 어쨌든 국가를 현실적으로 경영하고 세수를 걱정하고 또 그다음에 이게 길게 좀 보고 가야 될 관료라든지 행정부를 운영하는 이쪽에서는 조금이라도 좀 보면서 천천히 시간 조절을 해가면서 이걸 풀 걸 풀어야 된다. 지금 이 생각 때문에 아마 이런 충돌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건 대단히 건전한 논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최적의 국가 운영 방안인가 이런 것을 고심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논쟁은 많이 있을수록 좋고 여야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현상이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시는 거군요. 네, 예, 그건 맞습니다. 우리 지금 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도 차제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김경진 의원님 말씀에 하나 보탤 것이 이제 정세균 총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그 주장에 대해서 좀 단세포적이라는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세균 총리도 지금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에서 1위로 나오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좀 견제하려는 그런 측면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의도도 좀 있다 이런 생각이고, 사실은 발단은 이재명 지사에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정세균 총리의 입장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번 두 번째 또 주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본인이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거를 정세균 총리가 마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자기 페북에 썼습니다. 그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이렇게 동의한 것처럼 써가지고 환영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말씀에 붙여서 해가지고 딱 지목을 해가지고 단세포적이라는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자기 입장은 그와 좀 다르다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이재명 지사의 입장을 비판한 것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되 지역 화폐로 다 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는 경기도의 화폐로 주고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 그런데 정세균 총리가 또 가시 있는 이야기를 했죠. 그 지역 화폐로 주는 거 별 효과도 없다. 차라리 그 신용카드 충전시키는 게 훨씬 낫다. 이거는 이미 총리실 산하의 조세재정연구원하고 지금 이재명 지사 경기도 산하의 경기재정연구원인가요? 거기가 지금 또 싸우고 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로 주는 건 그다지 효과가 없다. 오히려 지역화폐 발행 비용이나 이런 코스트, 비용이 더 수반이 되고 효과는 덜하다. 이런 지적을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또 발끈해가지고 국책연구원 자격 없다. 뭐 이렇게 하니까요. 굉장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상희 전 의원 말씀하시죠. 그게 저는 각자가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경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래도 좀 지사 입장에서는 거기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지역 화폐로 발행을 하면 결국은 소비가 지금 경기도 안에서 지금 소비가 돌아가거든요, 보면. 그리고 경기도의 인구 규모라든지 그 재정이라든지 이 발행되는 지역 화폐 규모가 적지가 않으니까 사실은 경기도 전체는 조금 더 이렇게 불의 온도가 좀 따뜻한 셈이죠. 근데 경기도 위에 타 지역
을 가지고 본다면 돈을 거기서 경기도에서 인구도 많은데 묶어버리면 사실 뭐 충청도나 전라도나 뭐 제주도나 이런 데는 어떻게 먹고 살으란 말이냐 이제 당장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사실은 각각 자기가 맡고 있는 기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논쟁은 전체적으로 보면 참 비교적 긍정적인 논쟁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이제 갈리는 거는 이런 설전이 뭐 여권의 그 대선 주자로서 기싸움을 일종의 하는 양상이 있다. 또 김경진 의원님께서는 그건 아니다라는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중요한 건 대한민국을 지금 맡겠다고 하는 분들은 아닙니까? 나라 운영을 하겠다는 분들인데 정말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재명 지사는 사실은 근시안적이다. 현재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기관들 조세재정연구원 말고도요. KDI가 또 행정안전부가 위탁을 해가지고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게 있어요. 작년에. 그러면 효과는 굉장히 없어 보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역화폐를 써서 경기도는 좀 좋아졌다고 쳐요. 근데 그게 제로섬 게임이다 이거죠. 다른 지역에서 소비할 것을 경기도가 빼앗아가는 셈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나라 전체를 좀 생각하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자기가 맡고 있는 자기 지역에서 이 좋은 성과가 안 나오면 그게 다음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 또 그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거니까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토론은 여기서 이제 또 다음에 또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가 또 있어서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또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두고 전격 이제 회동을 했는데 물론 두 분은 다 단일화 때문에 만난 건 아니다. 새 인사차 만난 것뿐이다라고 이제 부정은 하고 있지만은 그 안 대표는 현재 국민의힘 러브콜에도 빅텐트 그러니까 범야권 연립으로 통합 경선을 치러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안 대표의 이런 그 이야기 그 어떤 셈법으로 봐야 될까요? 우선 안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정당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경선을 치러서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가는 것은 본인이 그냥 통합 범야권 후보로 나갔을 때보다도 파괴력이 좀 득표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경선을 칠 때는 아무래도 그 100% 국민 자유 경선이라고 하지만 그 경선에 참여하러 오는 사람들이 주로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경선 참여로 오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그 경선 과정에서도 분리할 수 있다. 아마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에 들어와서 하고 당신을 위해서 100% 이 개방 경선까지 마련을 해줬는데 왜 안 들어오느냐. 아마 그런 서로 간의 계산이나 셈법들이 좀 많이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 대표는 어쨌든 현재 입당은 손해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아직 단일화하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둘 수 있는 수가 있죠.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힘 마찬가지고 또 시간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대방의 우중을 서로 타진하는 이런 국면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하고 안철수 대표가 두 분이 만났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만약에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없었거나 또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안 했거나 하면 두 분이 지금 안 만났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만났다는 건 일단 서로 신뢰관계를 쌓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고요. 우리 김경진 의원 말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부족한 건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이미지는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5.18 묘역에 가서 무릎 꿇고 정말 광주 시민들께 사과도 하셨고 그 진정성은 어느 정도 굉장히 그 광주 시민을 비롯해서 호남에 계신 분들이 받아주신 것 같고 또 과거 정부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고 나름 변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부 인적 쇄신도 이루어졌고 지금 서울과 부산 여론조사 그리고 전국적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제 앞서는 여론조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미지는 좀 나빠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단일화가 중요하다.
단일화를 해야 이긴다. 이제 야권 입장에서 이런 절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실함이 결국은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 쪽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있겠지만 결국은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요. 단일화 가능성은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 좀 짧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김종인 의원이 좀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회동 이후에 앞으로 안철수 대표 만날 일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다시 후보 단일화는 적절한 시기에 이야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여지를 남겼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도 잘 속내를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김종인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안 대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아마 만남을 가졌던 것도 안 대표 측에서 그냥 신년 인사한다고 상당히 이렇게 집요하게 만나자고 하니까 아마 그냥 만나 주신다 뭐 이런 차원에서 만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본인 생각은 안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대단히 많은데 당내 전반적인 생각은 어쨌든 이게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당내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안철수 만나고 또 단일화도 마음에는 조금 덜 내키지만 그냥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마 이 정도가 제가 짐작하는 속내가입니다. 네, 이 의원님.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국민의힘은 일단 후보를 선출하고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 후보로 또 열심히 뛰고 해서 선거에 임박해서 소위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낫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이제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후보를 만나서 일단 입당을 해서 들어와서 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안철수 후보가 안 들어올 걸 이미 아시면서 그런 말씀 한번 던져보신 것 같고, 근데 김종인 위원장 말씀대로 그대로 될지 아니면 그 전에 지금 예컨대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 책임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의 경우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통합을 해서 통합 경선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사실은 좀 더 쉬운 방식은 그런 통합 경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안철수 대표의 이제 결심이 필요한 상황이죠. 안철수 대표를 국민의힘과 이렇게 통합하는 이걸로 유인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경선 룰을 100% 시민 여론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정책을 내놓고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 다음에 단일화는 적절한 시점에 또 여당이 어떻게 하는지 봐가면서 하는 게 저는 더 타당하다. 결국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진다라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는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여기다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최근에 이제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그 입당을 하지 않으면 출마하지 않겠다. 국민의힘에 오면은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좀 독특한 조건부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게 당을 위한 희생인지 아니면 개인의 승부수를 띄운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저런 출마 선언은 처음 봤어요. 다 모르신다고 하시네요. 처음 봤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액면 그대로 읽는다면 그만큼 안철수 대표를 입당시켜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안에서 경선을 시켜서 그냥 후보로 내보내겠다. 거의 저 정도면 입당하면 내가 당신 밀어줄게. 서울시장 나갈 수 있도록 당내 경선도 도와줄게. 아마 통 크게. 뭐 이런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어서 그만큼 안철수 대표를 반드시 끌어들여야겠다. 지금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읽히는데 문맥 자체나 표현은 상당히 웃기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를 좀 압박하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합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저 입당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입당 또는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해도 어차피 한 울타리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는 내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서 안철수 후보와 표를 갈라먹게 되면 민주당의 어부지리 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담겨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단일화를 이제 압박하는 저런 측면이 있고 저는 일단은 오세훈 후보도 출마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 전 의원도 출마를 한다면
서울 시민을 비롯해서 서울시와 관계없는 우리 다른 곳의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의 경쟁이 굉장히 관심을 높이면서 서로 지지율을 끌어주는, 견인하는 이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되는 이 상황은 굉장히 흥미진진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한 90일 정도 남았는데요. 네. 전개 상황을 또 쭉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진,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말까지 맹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내일 아침 기온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일요일 영하 12도 예상됩니다. 체감 온도는 이보다 낮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네, 주말까지 강추위가 이어지는데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요. 수도관, 동파 등 또 한파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